여러분, 혹시 한국이 72시간 안에 1,000만 명을 무장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의 주인공인 에블린 마르샹 교수도 마찬가지였어요. 프랑스 국방대학교 출신의 저명한 군사사상사 교수이자 UN 위기관리 자문관인 그녀는 평생 군대 해체론을 주장해왔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군대는 시대착 오적이고 진정한 국방은 기술과 외교력에 달려있다고 믿어왔거든요. 그런 그녀가 한국을 방문한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오늘은 한 외국인 학자의 눈을 통해 본 우리나라의 진짜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브뤼셀 UN 본부 회의실 오후 3시. 에블린 마르샹 교수는 두꺼운 안경 너머로 스크린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의 테이블 위에는 동아시아 안보 상황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고 한국 담당 분석관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현재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 한반도 주변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72시간 내에 1,000만 명을 무장시킬 수 있는 동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블린의 얼굴에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52년간 살아오면서 수많은 전쟁사를 연구해온 그녀에게 이런 주장은 허황된 소리로 들렸거든요. 손을 번쩍 들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잠깐만요. 21세기의 국민 전체 무장이라니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닌가요? 현대 국방은 첨단 무기와 소수 정예 부대가 핵심입니다. 수백만 명을 무장시킨다는 건 비현실적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블린은 계속해서 자신의 논리를 펼쳤어요. 그녀가 평생 연구해온 이론에 따르면 현대전은 고도로 전문화된 소수의 전문가들이 첨단 장비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었거든요. 프랑스군도 지난 20년간 그런 방향으로 개편되어 왔고 나토 역시 같은 철학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30년간 군사학을 연구해왔습니다. 민간인을 전투원으로 활용한다는 발상 자체가 시대착 오적이죠. 게다가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 그런 원시적인 전략을 쓴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스위스나 이스라엘처럼 특수한 지정학적 환경이 아닌 이상 말이에요. 그때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시내 민방위 훈련 현장이었어요. 에블린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바라봤지만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신호 한 번에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한 자연스러운 동작들이 화면에 담겨 있었거든요. 특히 놀라운 건 시민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공황 상태나 혼란이 아니라 마치 수년간 반복해온 일상처럼 차분하고 능숙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건물마다 대피 경로가 명확했고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들의 손짓도 군대식 수신호와 유사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에블린이 중얼거렸습니다. 단순한 대피 훈련치고는 너무 체계적이에요. 마치 실제 전시 상황을 가정한 것 같은데요. 옆에 앉은 독일 출신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에블린,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어요. 분단 국가라는 특수성이 있으니까요. 직접 가서 확인해보는 게 어떨까요? 에블린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봐온 수많은 나라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한국도 결국 미국의 우산 아래 있는 평범한 동맹국일 뿐이죠. 이런 훈련은 그냥 형식적인 거겠어요. 하지만 그날 밤 에블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영상이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특히 시민들의 눈빛이 기억에 남았어요. 공포나 혼란이 아닌 마치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차분함과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그건 에블린이 지금까지 어떤 나라에서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일주일 후 에블린은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UN 본부에서 급하게 승인받은 현장 조사였어요.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보고서를 쓸 수 없다는 게 그녀의 명분이었지만 사실 내심 궁금함을 참을 수 없었던 거죠. 30년간 군사학을 연구하면서 쌓아온 자신의 이론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서울 시내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에블린은 창밖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다른 대도시들과 별다를 바 없어 보였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사람들은 바쁘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파리나 런던의 시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죠. 역시 과장된 보고서였나 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택시기사가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프랑스요? 아, 좋은 나라죠. 저도 젊었을 때 포병대에서 프랑스제 곡사포 써봤거든요. 에블린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50대 택시기사가 군사 무기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신기했거든요. 프랑스에서는 퇴역 군인이라고 해도 일반인들 앞에서 무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말이에요. 지금도 각도 계산은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습관이 되면 잊어지지 않거든요. 택시기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블린은 서울 중구청에서 주관하는 민방위 훈련에 참관자로 참석했습니다. 구청 담당자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오늘은 정기 훈련입니다. 매월 실시하고 있고 시민들도 익숙해져 있어요. 오전 10시 사이렌이 울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잡한 서울 도심이 순식간에 정리되기 시작한 겁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건물로 들어가고 차량들은 질서정연하게 도로 한편으로 정렬했어요.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지휘자의 신호에 맞춰 연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에블린이 옆에 서 있던 구청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시민들이 모두 알고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배우고 직장에서도 정기적으로 훈련하니까요. 이건 그냥 일상이에요. 에블린은 더욱 놀랐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시민들의 모습을 보니 아무도 불평하거나 귀찮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한 일을 마친 듯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에블린이 지금까지 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야. 에블린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 하지만 뭘 위해서일까? 그날 오후 에블린은 시내 곳곳을 걸어다니며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시민들이었지만 뭔가 다른 점이 있었어요. 걸음걸이,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에서 느껴지는 각성된 의식 같은 건 말이죠. 다음 날 에블린은 강남의 한 소프트웨어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현대적인 면모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회사 로비에서 대기하던 중 직원들의 대화가 우연히 들려왔어요. 이번 주말에 예비군 훈련 있다면서요? 네, 전차 조종 교육이에요. 오랜만이라 설레네요. 에블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30대로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회사원이 전차 조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이상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일반 회사원이 전차를 운전할 일이 거의 없는데 말이죠. 면담이 시작되자 에블린은 직접 물어봤습니다. 혹시 직원분들 중에 군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나요? 개발팀장인 김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의 다 있죠. 저는 전차 조종병 출신이고 옆에 박 대리는 포병, 이 과장은 공병이었어요. 농담 삼아 우리 회사에서 전차 소대 하나는 만들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전차 조종 경험이 개발 업무에 도움이 되나요? 에블린이 궁금해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도움돼요. 복잡한 시스템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능력, 급박한 상황에서의 판단력, 그리고 팀워크 같은 것들이요. 특히 게임 개발할 때 물리 엔진이나 시뮬레이션 부분에서는 실제 경험이 큰 자산이 되거든요. 김민수는 컴퓨터를 켜서 개발 중인 게임을 보여줬습니다. 놀랍게도 실제 전차의 조작감과 거의 흡사한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실제로 운전해본 사람이 만들어야 이런 디테일이 나와요. 에블린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예비군 제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회 전체가 군사적 경험을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가요? 에블린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아는 선배 중에 삼성에서 일하는 분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통신 장비 개발팀에는 통신병 출신들이 많고 반도체 공정팀에는 정밀한 작업에 익숙한 정비병 출신들이 선호되거든요. 오후에는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고층 빌딩 공사 현장에서 만난 현장 감독은 50대 중반의 든든한 체격이었어요. 제가 공병 출신이거든요. 참호파는 건 지금도 자신 있어요. 현장 감독이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건설이나 토목이나 결국 땅을 다루는 일이니까 군대에서 배운 게 많이 도움돼요. 그가 설명하는 공사 과정을 들어보니 군사공학의 원리가 곳곳에 녹아 있었습니다. 집안 분석, 구조물 설계, 심지어 작업 순서까지도 군대식 체계성이 느껴졌어요. 혹시 비상시에는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에블린이 물었습니다.
당연히 준비되어 있죠. 우리 현장 직원들 대부분이 공병이나 시설병 출신이에요. 필요하면 언제든 방어시설 구축할 수 있어요. 이건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거거든요. 에블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직업군들이 모두 잠재적인 군사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그냥 예비군 제도 수준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군사 조직처럼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에블린은 한국에 온 지 일주일째 서울 지하철을 타고 출근길 시민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 2호선 지하철은 세계 어느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붐볐지만 뭔가 다른 점이 있었어요. 혼잡한 상황에서도 질서가 유지되는 방식이 독특했거든요. 지하철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내리고 타는 과정이 마치 군대의 제식 훈련처럼 정확했습니다. 양쪽으로 나뉘어 서서 내리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탑승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우면서도 체계적이었어요. 특별한 지시나 안내 방송 없이도 모든 사람이 같은 룰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신기하네요. 에블린이 옆에 서 있던 대학생에게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할 수 있나요? 그냥 어릴 때부터 배운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군대에서도 그렇게 하고 몸에 배어 있는 거죠. 대학생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에블린은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지만 놀랍게도 질서는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해진 구역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교통 통제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집회가 끝난 후였습니다. 수만 명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마치 사전에 계획된 것처럼 여러 방향으로 분산되어 갔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사람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사람들, 걸어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각각 다른 경로로 움직이면서도 전체적인 흐름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이건 군사 작전이야. 에블린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자연스러운 사회적 동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날 저녁 에블린은 강남 한복판을 걸으며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번화가의 복잡한 인파 속에서도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좁은 인도에서도 자연스럽게 양방향 통행이 이루어지고 횡단보도에서는 신호가 바뀌기 전에 미리 대기 위치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간 에블린은 야간 알바생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대학생이었어요. 혹시 군대 다녀오셨나요? 에블린이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내년에 입대 예정인데 박격 포병 지원할 생각이에요. 알바생이 대답했습니다. 박격 포병을 왜 선택하셨나요? 고등학교 때 ROTC 체험 활동에서 해봤거든요. 계산하고 조준하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제가 수학 전공이라 맞는 것 같아요. 에블린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군대에 가지도 않은 대학생이 자신의 적성을 고려해서 특정 병과를 선택한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직업 군인이 아닌 이상 일반인이 그런 선택권을 갖기 어려웠는데 말이에요.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가요? 네, 다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생각해서 정해요. 공대 애들은 보통 공병이나 정비병, 체대 애들은 특전사나 해병대 이런 식으로요. 그냥 2년 보내는 게 아니라 뭔가 배우고 오려고 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블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거대한 인적자원 관리 시스템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모든 시민이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고 필요할 때 언제든 그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에블린의 한국 체류도 벌써 2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특히 일상적인 대화 중에 군 경험이 자연스럽게 언급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날은 서울 외곽 공사장을 방문했는데 점심시간에 인부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아저씨, 이 도로 포장 정말 깔끔하게 하시네요. 에블린이 통역사를 통해 말했습니다. 40대 중반의 포장 작업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군대에서 공병할 때 배운 거거든요. 활주로 보수 작업 많이 했어요. 그때 배운 기술이 지금도 써먹고 있죠. 다른 인부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시설병이었는데 지금도 참호는 하루에 100m씩 팔 수 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에블린은 놀랐습니다. 평범한 건설 현장에서 군사공학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었거든요.
이들에게 군 경험은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현재 업무에 활용되는 실용적인 기술이었어요. 혹시 지금도 그런 기술이 필요한 때가 있나요? 에블린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작년에 태풍 왔을 때 임시 대피소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하루 만에 50명 들어갈 수 있는 벙커 비슷한 거 만들었어요. 시청에서도 감탄했다니까요. 오후에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또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0대 택시기사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교통 상황을 듣고 능숙하게 경로를 바꾸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기사님, 길을 정말 잘 아시네요. 군대에서 운전병 했거든요. 그때 GPS 없이도 지도만 보고 전국 어디든 갈 수 있게 훈련받았어요. 지금도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할 수 있어요. 그는 대시보드에서 낡은 지도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거 20년 전 군대에서 쓰던 건데 아직도 가지고 다녀요. 습관이 돼서 말이에요. 저녁에는 대학가 근처 치킨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주문을 받던 20대 직원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학생이세요? 네, 휴학하고 알바하고 있어요. 내년에 군대 가거든요. 어떤 병과 생각하고 계세요? 통신병 지원했어요. 제가 컴퓨터공학과라서 전공과 연관된 걸 배우고 싶어서요. 형들 말로는 군대에서 배운 통신기술이 나중에 취업할 때도 도움된다더라고요.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30대 직장인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통신병 출신인데 지금 통신사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군대에서 배운 네트워크 기초가 정말 도움 많이 됐어요. 에블린은 점점 놀라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군 경험이 단순히 의무적인 복무가 아니라 인생 설계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었거든요. 젊은이들이 자신의 전공과 적성을 고려해서 병과를 선택하고 그 경험을 나중에 사회생활에서 활용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근처 카페에서 만난 바리스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커피를 정교하게 내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커피 정말 맛있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군대에서 취사병했거든요. 그때 요리에 관심 생겨서 전역 후에 바리스타 자격증 땄어요. 정확한 계량이나 시간 관리는 군대에서 몸에 밴 거죠. 에블린은 이제 패턴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군사적 경험을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예비군 제도를 넘어서 사회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에블린의 한국 체류 3주째, 그녀는 노량진에 있는 작은 약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호텔 근처에서 두통약을 사려고 들어간 곳이었는데 약국 내부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벽면에는 낡은 군번줄과 함께 손으로 그린 포탄 궤도 계산 노트가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약사가 친근하게 인사했습니다. 두통약 좀 주세요. 에블린이 영어로 말하자 약사는 능숙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외국에서 오셨군요. 어느 나라세요?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혹시 저 벽에 걸린 건 뭔가요? 약사의 눈에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젊었을 때 포병이었거든요. 6.25 때 참전했죠. 그때 직접 계산하던 사격 재원표예요. 에블린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를 직접 만난 것도 놀라웠지만 더욱 놀라운 건 그의 태도였어요.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마치 현재 진행형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계산할 수 있으세요? 당연하죠. 이런 건 몸이 기억해요. 거리, 바람, 탄도. 6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노약사는 벽에 걸린 노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적힌 공식들, 지금 젊은 포병들도 똑같은 걸 배우고 있어요. 에블린이 더 자세히 보니 그 계산식들은 실제로 매우 정교했습니다. 바람의 방향과 세기, 목표물까지의 거리, 탄약의 종류에 따른 보정값까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혹시 지금도 군대와 연관이 있으신가요? 노약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연관이라. 저는 전역한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잠시 민간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죠.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다시 포병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에 에블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향수나 추억이 아니었어요. 진짜 현재 진행형의 의식이었거든요. 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손자가 작년에 포병으로 입대했어요.
저한테 와서 옛날 이야기 많이 물어보더군요. 기본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무기만 좋아졌지 원리는 그대로라면서요. 노약사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젊은 시절 군복을 입고 포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1953년 사진이에요. 지금 봐도 자랑스럽습니다. 왜 이 사진을 여전히 간직하고 계시나요? 이건 제 정체성이거든요. 저는 대한민국 포병 김정수입니다. 약사인 동시에 포병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럴 거고요. 에블린은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이 노인의 말 속에서 한국 사회의 본질을 엿볼 수 있었거든요. 군인이었던 경험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현재의 삶과 정체성의 핵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약국 일과 군 경험이 연관이 있나요? 물론이죠. 전장에서 응급처치 많이 했거든요. 그때 배운 의료 지식이 지금도 도움돼요. 특히 외상처치 같은 건 지금도 자신 있어요. 노약사는 약국 한쪽에 비치된 응급처치 도구들을 보여줬습니다. 일반적인 약국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치면 병원 가기 전에 여기서 응급처치부터 받고 가세요. 제가 전장에서 배운 기술이니까 믿고 맡기죠. 에블린은 점점 감동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인은 단순히 과거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을 지금도 사회를 위해 활용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도 나라를 지킨다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노약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당연하죠. 나는 전역한 적 없습니다. 그냥 잠시 시민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군인의 정신이 국토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 순간 에블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간 군대 해체론을 주장해온 자신이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진정한 국방력은 무기나 기술이 아니라 이런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에블린은 호텔 방에서 파리에 있는 동료 마르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주간의 한국 체험이 그녀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거든요. 더 이상 혼자만의 생각으로 정리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발견들이 쌓여 있었어요. 마르셀, 나야. 한국에서 전화하고 있어. 에블린, 어떻게 지내? 보고서는 잘 진행되고 있어? 에블린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마르셀, 우리가 군대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봐.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여기는 병력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지키는 곳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본 어떤 나라와도 달라. 마르셀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에블린, 너 혹시 한국 정부 프로파간다에 넘어간 거 아니야? 3주 만에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네. 아니야, 정말이야. 내가 직접 본 거라고. 여기 사람들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 오히려 나라가 무너지는 걸 두려워해. 그 차이를 알겠어? 에블린은 3주간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방위 훈련에서 본 시민들의 모습, 일상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군 경험들, 그리고 오늘 만났던 노약사의 이야기까지 말이에요. 마르셀, 프랑스에서 70살 노인이 나는 아직 군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 그것도 자랑스럽게? 그건 불가능하지. 우리 사회에서는 군 경험을 자랑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지잖아. 바로 그거야. 우리는 평화를 위해 군대를 멀리했지만 한국은 평화를 위해 모든 국민이 군인이 되었어. 접근 방식이 정반대인 거야. 에블린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택시기사가 포병 출신이고 편의점 알바생이 박격 포병을 꿈꾸고 건설 인부가 참호를 파고 바리스타가 군대식 정확성으로 커피를 내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 좀 과장된 거 아니야? 전혀 과장이 아니야. 이건 사회 전체가 하나의 군사 조직처럼 작동한다는 뜻이거든. 하지만 억압적이지 않아. 오히려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워. 마르셀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야?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없어. 이건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거거든. 분단이라는 현실, 그리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응해온 70년의 역사가 만든 거야. 에블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마르셀, 나는 지금까지 평화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 평화가 전쟁의 부재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평화가 전쟁에 대한 준비야.
무슨 뜻이야? 여기 사람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아. 하지만 전쟁이 와도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모든 국민이 이미 준비되어 있거든. 그 준비 자체가 평화를 지키는 힘이 되는 거야. 전화 너머로 마르셀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에블린,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3주 전에 너라면 절대 그런 말 안 했을 텐데. 맞아. 나도 놀라고 있어. 30년간 쌓아온 내 이론이 3주 만에 무너졌거든.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아. 오히려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한 것 같아. 그래서 보고서는 어떻게 쓸 거야? 에블린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솔직하게 쓸 거야. 한국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난 나라라고. 그리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전화를 끊은 후 에블린은 노트북을 켜고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문장부터 막막했어요. 어떻게 이 놀라운 경험을 객관적인 보고서로 담아낼 수 있을까요? 한 달 후 브뤼셀 유엔 본부. 에블린 마르샹 교수는 같은 회의실에서 자신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단순히 군대를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 전체가 전시 편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몸에 새긴 나라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에블린의 변화에 놀라고 있었거든요. 평생 군대 해체론을 주장해온 그녀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처음에 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간 직접 보고 경험한 결과 한국의 국방력은 우리가 이해하는 기존의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에블린은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민방위 훈련 영상, 시민들과의 인터뷰 내용,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택시기사가 포병 출신이고 건설 인부가 공병 경험을 활용하며 70대 노인이 여전히 자신을 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한 예비군 제도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하나의 국방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에블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복사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70년간의 분단 현실과 그에 대한 적응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독특한 문화입니다. 다른 나라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요? 에블린의 눈에 깊은 통찰이 스쳤습니다. 평화란 준비된 자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준비를 갖추고 있어요. 그 준비 자체가 평화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거죠.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에블린의 말을 곱씹어보고 있었어요. 기존의 평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었거든요. 저는 30년간 군대 없는 평화를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깨달았어요. 진정한 평화는 전쟁의 부재가 아니라 전쟁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에블린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노량진 약국에서 만났던 김정수 할아버지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이분은 70년 전 한국전쟁에 참전한 포병 출신입니다. 지금은 약사로 일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자신을 군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전역한 적 없다. 그냥 잠시 시민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블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한마디가 한국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들에게 국방은 군대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의식이 바로 한국을 지켜온 진짜 힘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에블린은 자리에 앉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브뤼셀의 평화로운 풍경이 보였지만 이제는 그 평화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에블린은 자신의 연구실에서 새로운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공동체형 안보 철학 한국 사회에서 배우는 평화의 새로운 정의였어요. 30년간 주장해온 군대 해체론을 완전히 뒤엎는 내용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진실을 발견했으니까요. 한국에서 배운 진짜 국방력의 의미를, 그리고 평화를 지키는 진정한 방법을 말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불가리아에서 온 한 외국인 유학생이 바라본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계엄령이요? 불가리아였으면 전쟁 났어요.
이 한마디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질서를 지키고 냉정함을 유지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외국인의 눈에는 얼마나 특별하게 보였을까요? 불가리아 소피아 출신의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엘레나는 한국 드라마에 매료되어 고려대학교에 유학을 왔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적응, 문화적 차이, 그리고 뜻밖의 사랑까지. 그녀의 한국 생활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특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한국인들의 단결력과 성숙한 시민의식은 그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방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의 모습, 그 속에서 발견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함께 나눠볼까요? 지금부터 엘레나의 감동적인 한국 정착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엘레나입니다. 소피아라는 불가리아의 수도에서 태어났죠. 불가리아는 동유럽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 여러분들은 아마 소피아 로렌이나 요구르트 정도로만 알고 계실 겁니다. 엘레나의 목소리가 흐르는 동안 화면에는 소피아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오래된 건물들과 좁은 골목길, 그리고 무표정한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 제가 8살 때였습니다. 방과 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낯선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겨울연가였던 것 같아요. 눈 내리는 장면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때는 자막도 없어서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감정만큼은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화면이 어린 엘레나의 모습으로 전환됩니다. TV 앞에 앉아 눈물을 훔치는 소녀의 모습. 저희 불가리아 사람들은 감정 표현에 인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드라마 보면서 펑펑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학교에서 제가 문학을 좋아한다고 하면 친구들은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냐고 비웃었어요. 돈이 되는 실용적인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였거든요. 엘레나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창밖으로는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건 감정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질서와 예의를 중시하는 문화였습니다. 그게 제 마음을 사로잡았나 봐요. 17살 때부터 한국어를 독학하기 시작했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한국 드라마를 보며 단어를 하나씩 외웠죠. 화면에는 엘레나의 방 책상 위에 놓인 한국어 교재와 노트가 보입니다. 벽에는 한국 배우들의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한강이라는 곳에서 누군가와 함께 작은 붕어 모양의 빵을 나눠 먹으며 웃고 있는 꿈이었죠. 그 사람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느낌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마치 미래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꿈속 장면이 흐릿하게 비춰집니다. 한강변에서 두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 하지만 남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에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됐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그곳을 향해 있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언젠가 꼭 한국에 가보겠다고. 대학 진학을 앞둔 시점이었어요. 부모님께 한국 유학을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의 표정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왜 하필 한국이니? 독일이나 프랑스도 아니고. 아버지는 화를 내셨고 어머니는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셨죠. 엘레나의 집 주방에서 일어나는 가족 토론 장면이 재현됩니다. 식탁에 앉아있는 3명의 가족.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엘레나를 바라봅니다. 불가리아에서는 서유럽으로 가는 것이 성공의 상징이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그런데 저는 갑자기 아시아의 한국을 이야기하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저 애가 미쳤나 싶으셨겠죠. 엘레나는 자신의 방에서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국의 발전상, 교육 시스템, 문화적 가치 등을 담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보입니다. 일주일 동안 밤을 새며 한국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경제 발전부터 교육 시스템, 문화적 가치까지 모든 내용을 담았죠. 그리고 저녁 식사 후 부모님께 제 꿈을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왜 한국에 가고 싶은지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가족 거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엘레나의 모습. 부모님은 처음에는 무관심한 표정이었지만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제 열정이 부모님께 전해진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네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이라고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그래도 너무 위험하진 않을까? 하며 걱정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한국 대학 입학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엘레나가 한국어 시험을 준비하는 모습, 인터넷으로 한국 대학들을 찾아보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장학생으로 합격했다는 소식을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처음으로 제 선택을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엘레나가 합격 통지서를 들고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부모님과 포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또 그 꿈을 꿨습니다. 한강에서 누군가와 붕어빵을 나눠 먹는 꿈이요. 이번에는 조금 더 선명했어요. 그 사람의 미소가 보였거든요. 그때 알았죠. 제가 가는 길이 맞다는 것을. 공항에서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엘레나. 엘레나의 얼굴에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합니다. 그렇게 저는 23살의 나이에 한국어도 서툴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나라로 향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은 정리정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안내 표지판은 정확했고 그 어떤 혼란도 없었습니다. 불가리아 소피아 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엘레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신기한 듯 바라보는 표정. 첫 한국 음식 경험은 공항 푸드코트에서였어요. 된장찌개와 밥을 시켰는데 맛이 완전히 새로웠습니다. 불가리아 음식은 대체로 담백하고 짠 편인데 한국 음식은 다양한 맛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매운 음식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떡볶이도 잘 먹습니다. 엘레나가 조심스럽게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는 장면.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다가 점점 미소를 짓습니다. 고려대학교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밤 11시인데도 도서관은 학생들로 가득했고 카페에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불가리아에서 카페는 수다를 떨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자기계발의 공간이었죠. 도서관과 카페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사이에서 조금 어색하게 서 있는 엘레나. 수업 첫날 교수님이 자기소개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불가리아에서 온 엘레나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클래스 전체가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교실에서 자기소개를 하는 엘레나의 모습. 긴장한 표정에서 점차 안도의 미소를 짓습니다. 한국어는 책으로 배운 것과 실제 사용하는 것이 정말 달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라는 말을 맛있게 먹어요 라고 했다가 웃음거리가 된 적도 있었죠. 하지만 실수할 때마다 친구들이 친절하게 고쳐주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하는 장면. 엘레나가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하고 친구들이 웃으며 도와주는 모습. 제가 가장 감명받은 것은 한국인들의 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리감이 있었지만 일단 친해지면 정말 진심으로 챙겨주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제 생일에 룸메이트가 케이크를 사왔을 때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기숙사 방에서 작은 생일 파티를 하는 장면. 엘레나가 감동한 표정으로 친구들을 바라봅니다. 특히 한국 카페 문화가 좋았어요. 시끄럽지 않고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있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불가리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저도 모르게 카페에서 책을 읽는 습관이 생겼어요. 카페에서 차분히 책을 읽는 엘레나의 모습. 창밖으로 서울의 번화가가 보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리듬에 천천히 적응해 갔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의 질서와 예의가 제 성격과 잘 맞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여기에 살았던 것처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항상 쉽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때로는 깊은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죠. 엘레나가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서울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 나옵니다. 표정은 쓸쓸합니다. 한국어로 대화할 때 제 생각을 완벽하게 표현하지 못해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교수님께 질문을 하려다가 말을 더듬거나 토론 시간에 좋은 생각이 있어도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침묵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강의실에서 열심히 필기하는 엘레나의 모습. 주변 학생들은 활발하게 토론하는데 엘레나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대부분 친절했지만 가끔은 너는 외국인이니까 이해 못할 거야 라는 눈빛을 느낄 때도 있었죠.
특히 한국의 군대 문화나 학창시절 이야기가 나올 때면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에서 소외되곤 했습니다. 캠퍼스 벤치에 앉아있는 엘레나. 옆에서는 한국 학생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엘레나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집을 구하는 일도 쉽지 않았어요. 부동산에 가면 외국인이세요? 하고 묻고는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증금 제도도 생소했고 계약서의 한자어는 이해하기 어려웠죠. 그때 한국인 친구가 동행해주지 않았다면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보며 당황하는 엘레나와 그녀를 도와주는 한국인 친구의 모습이 보입니다. 취업에 대한 고민도 커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외국인 학생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기도 했지만 사회에 나가면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았어요. 외국인 강사나 통역사 같은 제한된 직업군으로만 안내받는 것이 현실이었죠. 취업 상담실에서 상담사와 이야기하는 엘레나. 책상 위에는 외국인 취업 안내 책자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건 명절 때였어요. 한국 친구들은 모두 고향에 가고 기숙사는 텅 비었습니다. 불가리아에 있는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눈물을 참았던 기억이 나네요. 텅 빈 기숙사 방에서 노트북으로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는 엘레나. 미소를 짓고 있지만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했고 문화 차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외국인 유학생들과 교류하면서 위로를 받았죠. 다국적 유학생들과 함께 모임을 갖는 장면. 각자의 경험을 나누며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그때 알게 된 것은 어느 나라에서든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비슷한 고충이 있다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한국만의 특별함도 있었습니다. 바로 낯선 이를 향한 따뜻한 배려와 질서의식이었죠. 그리고 그런 모습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순간이 곧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뉴스를 보는데 갑자기 계엄령 관련 속보가 나왔어요. 정확한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죠. 엘레나가 작은 원룸에서 TV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장면이 보입니다. 저는 즉시 같은 학교 불가리아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지금 뉴스 봤어? 계엄령이래. 우리 어떡하지? 그 친구도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불가리아에서는 이런 상황이면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거리는 혼란스러워지기 마련이거든요. 전화통화 중인 엘레나의 모습. 창밖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한 서울거리가 보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여러 나라 유학생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난리였어요. 일부는 당장 귀국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일부는 대사관에 연락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두들 불안해했죠. 핸드폰 화면에 떠오르는 메시지들. 다양한 언어로 걱정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 친구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제가 급하게 연락했을 때 민지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오늘 수업 일정대로 만나자라고 했습니다. 마치 큰일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한국 친구와 통화하는 엘레나. 점점 의아한 표정으로 변합니다. 혼란스러웠어요. 뉴스에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한국인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과연 거리에는 어떤 모습이 펼쳐져 있을까 궁금했어요. 아파트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나가는 엘레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질서정연했어요.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고 학생들은 학교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공포나 혼란의 기색도 없었어요. 평범한 서울거리의 모습.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로 가득합니다. 저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어요. 승객들은 핸드폰을 보거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공포에 질려 있지 않았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한국인의 위기 대응 방식이구나. 지하철 안에서 주변을 관찰하는 엘레나. 그녀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감동으로 변해갑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시국에 대해 언급하시더니 곧 수업 내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침착함이 놀라웠습니다. 강의실에서 집중하는 학생들의 모습. 엘레나는 여전히 약간 긴장한 표정입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불가리아였다면 지금쯤 거리는 시위대로 가득하고 학교는 문을 닫았을 텐데.
한국인들의 이 침착함과 질서 의식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몰 시간의 캠퍼스 모습. 엘레나가 감탄하는 표정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경험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인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개인의 감정보다 공동체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것 같았어요.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성숙한 모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엘레나가 도서관에서 한국 현대사에 관한 책을 펼쳐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후 한국의 역사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IMF 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국가적 위기에 개인의 소중한 재산을 기꺼이 내놓는 모습이라니. 불가리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도서관에서 IMF 관련 자료를 보며 감동받는 엘레나의 모습. 금모으기 운동 관련 흑백 사진들이 화면에 비춰집니다. 한국인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왜 다들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어? 그들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게 더 도움이 되니까요. 패닉에 빠지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카페에서 친구들과 대화하는 엘레나. 진지한 표정으로 질문하고 경청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국인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는 더 놀라웠어요. 코로나19 초기에 마스크가 부족했을 때 사람들이 오랜 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도 질서를 지켰다는 이야기.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서로 돕는 모습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받는 엘레나의 모습. 눈에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남학생이 말했습니다. 엘레나는 이미 한국인이나 다름없네요. 우리 문화를 이렇게 이해해주다니.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남학생의 말에 감동하는 엘레나. 주변 친구들이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남학생은 제가 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발표할 때마다 가장 진지하게 들어주던 고려대 문예창작과 선배였죠.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준호의 모습이 클로즈업됩니다. 지적이면서도 따뜻한 눈빛을 가진 청년입니다. 알고 보니 준호는 제 블로그를 찾아 읽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의 경험과 생각을 한국어로 기록한 블로그였는데 그걸 우연히 발견하고 계속 읽어왔다고 했습니다. 글이 정말 아름다워요. 외국인의 시선으로 본 한국의 모습이 새롭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준호와 엘레나의 모습.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엘레나의 블로그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내 글을 읽고 가치 있게 여겨준다는 것, 그것도 한국인이. 저에게는 큰 인정과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호와 자주 만나게 됐죠. 엘레나와 준호가 캠퍼스를 함께 걷는 모습이 보입니다. 두 사람은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준호는 저에게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들을 알려주었어요.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문화, 물건을 잃어버려도 찾을 수 있는 분실물 센터, 밤늦게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 이런 것들이 한국인들에겐 당연할지 모르지만 외국인에겐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다양한 한국의 일상 모습들이 화면에 비춰집니다.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 분실물 센터, 밤거리를 안전하게 걷는 시민들. 그러면서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의 집단적 규율과 질서는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요.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레나가 카페에서 노트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는 모습. 창밖으로는 질서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준호에게 물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너무 많은 고난을 함께 겪어왔기 때문일 거예요. 전쟁, 가난, 독재.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서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배웠을 거예요.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하는 준호와 엘레나.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고난을 통해 성숙해진 시민의식. 그것이 바로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아닐까요? 저는 그날 밤 제 블로그에 이런 생각들을 길게 적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밤 노트북 앞에 앉아 글을 쓰는 엘레나. 눈물을 훔치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의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시민이 되고 싶다.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위기 속에서도 단결하는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다.
그 후로 준호와 저는 자주 만났습니다. 준호는 저에게 한국 문학을 소개해 주었고, 저는 불가리아 시인들의 작품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들려주곤 했어요.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시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함께 보고 있는 준호와 엘레나. 두 사람의 표정은 진지하면서도 편안합니다. 준호는 전공이 문예창작과인데 당신의 글에서 영감을 얻는다고 했어요. 제가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는 한국의 모습이 그에게는 신선하게 다가왔나 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제가 여기 있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카페에서 각자의 노트북으로 글을 쓰는 두 사람. 가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물었어요. 이번 주말에 한강공원에 벚꽃 보러 갈래요? 그 질문이 평범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저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제가 자주 꾸던 그 꿈이 떠올랐거든요. 준호의 제안에 놀란 표정의 엘레나. 그녀의 머릿속에는 꿈속 장면이 스쳐 지나갑니다. 한강공원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어요. 물가를 따라 늘어선 벚꽃 나무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앉아있는 가족들. 생동감 넘치는 풍경이었습니다. 한강공원이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햇살 아래 빛나는 강물과 만개한 벚꽃들. 우리는 강변을 따라 걸었어요. 날씨는 완벽했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한국 문학에 관한 이야기를, 저는 불가리아 민간 설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죠.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몰랐어요. 강변을 걸으며 대화하는 두 사람의 모습. 둘 다 편안한 표정으로 웃고 있습니다. 그때 준호가 문득 발걸음을 멈추더니 잠시만요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길가의 작은 가게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들고 온 것은 붕어빵이었습니다. 붕어빵을 들고 돌아오는 준호. 엘레나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가득합니다. 붕어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꿈에서 본 그 장면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준호는 우리나라 길거리 음식인데 맛있어요 라고 했지만 저에게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붕어빵을 나눠 먹는 두 사람. 엘레나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어립니다. 그날 강변의 벤치에 앉아 붕어빵을 나눠 먹으면서 준호에게 제 꿈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부터 계속 꾸었던 그 꿈, 그리고 지금 그 장면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 벤치에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엘레나. 준호는 깊은 관심을 보이며 경청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건 운명이 아닐까요? 당신이 한국에 올 운명이었던 거죠. 그 말에 저는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의 말이 맞다고 느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는 한강 위로 붉은 노을이 비춥니다. 그 아래 준호와 엘레나의 실루엣. 그날 이후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준호는 제게 한국의 깊은 면들을 보여주었고 저는 그에게 외국인의 시선으로 본 새로운 관점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존재였죠. 다양한 장소를 함께 방문하는 두 사람의 모습. 박물관, 서점, 전통시장 등을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준호가 조심스럽게 고백했어요. 엘레나,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 자리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야경이 아름다운 곳에서 마주 보고 있는 두 사람. 엘레나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준호와의 관계는 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 제 미래에 대한 비전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한국을 떠나 돌아갈 곳으로 생각하지 않게 됐죠. 대학 캠퍼스에서 졸업가운을 입고 있는 엘레나의 모습. 그녀의 표정은 결연합니다. 졸업을 앞두고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불가리아로 돌아가야 할지 한국에 남아야 할지. 부모님은 물론 귀국을 원하셨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으로 부모님과 영상통화 중인 엘레나.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불가리아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는 유럽의 한 뉴스 채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한국 관련 기사를 보내주며 물었어요. 이게 진짜야? 그 기사는 한국의 계엄령 상황을 극도로 과장하고 있었습니다. 충격받은 표정으로 기사를 읽는 엘레나. 화면에는 한국 상황을 왜곡한 기사 내용이 보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확 솟구쳤어요. 이건 진실이 아니야.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
저는 즉시 제가 경험한 진짜 한국의 모습, 위기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는 성숙한 시민들의 모습을 블로그에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열정적으로 글을 쓰는 엘레나. 그녀의 표정은 진지하고 결연합니다. 그리고 그 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어요. 해외에 있는 많은 한국인들이 공유했고 심지어 몇몇 불가리아 언론에서도 저에게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불가리아인의 시선이라는 주제로요. 인터뷰를 하고 있는 엘레나. 노트북 화면에는 불가리아 방송사 로고가 보입니다. 그 경험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모습과 실제 한국의 모습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라는 것을요. 깊은 생각에 잠긴 엘레나.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나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세계에 알리는 다큐멘터리 작가가 되겠다고요. 더 이상 불가리아로 돌아가 안정된 직장을 갖는 것이 꿈이 아니었어요. 이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결연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들고 있는 엘레나.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준호는 제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어요. 당신의 시선이 가치 있는 이유는 외부자의 객관성과 내부자의 애정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 주었죠. 그 말이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준호와 함께 앉아 미래 계획을 이야기하는 엘레나. 두 사람의 표정은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지금 저는 작은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서울의 평범한 골목길, 시장, 한강공원.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화려하거나 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의 진실을 담고 싶었어요. 카메라를 들고 시장에서 노인들을 인터뷰하는 엘레나.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느 날 종로의 한 찻집에서 할머니를 인터뷰했어요. 그분은 한국 전쟁을 겪고 가난한 시절을 견뎌내신 분이었죠.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가 이만큼 온 것은 서로를 믿고 함께 걸어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이에요 라고 말하면서요. 할머니를 인터뷰하며 감동받는 엘레나.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엘레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지금 저는 더 이상 불가리아인도 한국인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세계를 모두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는 다리 같은 존재로서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세계에 전할 것입니다. 한강을 배경으로 서 있는 엘레나와 준호. 석양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고 엘레나는 카메라를 들고 밝게 웃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이토록 한국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도 그 특별한 질서와 배려,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단결력을 가진 이 나라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록하겠습니다. 다양한 한국의 일상 풍경들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그 위로 엘레나의 마지막 내레이션이 흐릅니다. 불가리아에서 온 한 소녀가 꿈꾸었던 한국, 그리고 그 꿈보다 더 아름다웠던 현실. 제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북유럽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에서 온 한 여학생이 한국의 전통 미인 대회인 미스 춘향에 도전했다가 그 나라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한복 한 벌이 어떻게 한 나라의 문화 지형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22살 엘리사라는 에스토니아 여학생이 한국에서 보여준 진심 하나가 어떻게 수천 명의 에스토니아 여성들을 한국으로 향하게 만들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서울 시내 한 대학교 기숙사 201호에서 22세 에스토니아 유학생 엘리사가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파란 눈동자와 금발머리의 분홍빛 한복이 어우러진 모습이 마치 동화 속 공주 같았죠. 엘리사는 어릴 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보며 자란 특별한 아이였어요. 특히 춘향전을 처음 접했을 때의 감동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춘향이의 절개와 사랑이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났어요. 엘리사가 룸메이트 수민에게 털어놓은 말이었죠. 에스토니아는 발트의 연안의 작은 나라로 인구가 13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핀란드와 러시아 사이에 자리 잡은 이 작은 나라에서
한국 문화에 빠진 소녀가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엘리사의 한국 사랑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친구가 빌려준 한국 드라마 DVD를 보다가 한복을 입은 여주인공의 모습에 완전히 매료된 거죠. 그날 밤 엘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한복 입은 여인의 모습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엘리사는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구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도서관에도 한국 관련 책은 몇 권 없었고 인터넷으로 찾은 정보들도 대부분 영어나 러시아어로 되어 있었죠. 하지만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으로 한국어 강의를 찾아 듣기 시작했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발음을 따라하곤 했어요. 부모님은 처음엔 딸의 취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 유학을 선언했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왜 하필 그렇게 먼 나라로 가려고 하니?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엘리사의 답은 확고했습니다. 아빠, 저는 진짜 춘향이가 되고 싶어요.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요. 에스토니아 탈린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긴 엘리사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드디어 춘향이의 나라에 가는구나라고 중얼거렸어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엘리사는 한국의 땅을 밟는 순간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엘리사는 매일같이 한복 체험관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한복이 몸에 익숙해져 갔어요. 경복궁을 거닐며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것이 일상이 됐죠. 전통춤을 배우기 위해 문화센터에도 등록했고 한국어 공부에도 매달렸습니다. 한국어 선생님은 이렇게 열정적인 외국인 학생은 처음 본다며 감탄했어요. 그런 엘리사를 보며 한국 친구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진짜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네라는 말을 자주 들었거든요. 엘리사는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걸으며 찍은 사진들을 에스토니아 가족들에게 보내곤 했어요. 고향 친구들은 엘리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며 놀라워했죠. 하지만 엘리사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전통 미인을 뽑는 미스 춘향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었어요. 드디어 미스 춘향 대회 접수 마감일이 다가왔습니다. 엘리사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했어요. 외국인이 한국의 전통 미인 대회에 나간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간절함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참가 동기란에는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춘향의 정신을 제 마음으로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적었어요.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간까지도 엘리사는 망설였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접수를 마쳤습니다. 담당 교수님도 처음엔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엘리사, 정말 괜찮겠니? 혹시 상처받을 수도 있어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엘리사의 진심 어린 대답을 듣고는 마음을 바꿨죠. 교수님, 저는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교수님은 엘리사의 순수한 마음을 알고 응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예선 당일 아침, 엘리사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연분홍과 하늘색이 조화를 이룬 한복을 입고 머리를 곱게 빗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오늘만큼은 진짜 춘향이가 되자고 다짐했죠. 대회장에 도착한 엘리사는 다른 참가자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에 외국인이 한복을 입고 있으니 모든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어요. 일부 참가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외국인이 여기 왜 왔지? 한국 전통 미인 대회인데 말이 되나? 이런 소리들이 엘리사의 귀에 들렸지만 엘리사는 당당히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첫 번째 심사는 한복 워킹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게 걸었어요. 3개월 동안 매일 연습한 덕분에 동작 하나하나가 완벽했죠. 심사위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거든요. 두 번째 심사는 전통춤 시연이었어요. 엘리사가 선택한 건 부채춤이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자 엘리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변했어요. 부채를 펼치고 접으며 춤추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죠. 연습 과정에서 손목이 부어오르고 발목이 아파도 포기하지 않았던 노력이 무대 위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마지막은 간단한 면접이었어요.
외국인으로서 이 대회에 참가한 이유가 뭔가요? 라는 질문에 엘리사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춘향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 마음, 의리를 지키는 그 마음을 제 것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대답에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선 결과 발표가 있던 날 엘리사는 긴장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있을까 하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거든요. 오후 2시 드디어 결과가 발표됐어요. 엘리사 요한슨. 자신의 이름이 불렸을 때 엘리사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본선 진출자로 선발된 거죠. 그 순간 엘리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꿈만 같아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라며 울먹였습니다. 언론에서도 첫 에스토니아인 미스 춘향 본선 진출이라며 큰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본선까지 가는 길은 더욱 험난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전통을 외국인이 대표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거든요. 본선을 앞두고 엘리사의 하루는 정말 전쟁터였습니다. 오전 6시에 일어나서 오전에는 전통춤 연습, 오후에는 한복 워킹 레슨, 저녁에는 면접 대비 한국어 공부까지 이어졌어요.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죠. 몸은 지쳤지만 마음만은 불타올랐습니다. 특히 춘향전 대사를 외우는 일이 가장 어려웠다고 해요. 어사또, 어사또, 우리 어사또. 이 한마디를 제대로 발음하기 위해 엘리사는 수백 번도 더 연습했습니다. 혀가 꼬이고 목이 쉬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연습실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모습을 본 다른 참가자들은 고개를 저었죠. 한국어 발음이 어색하다는 핀잔도 들었습니다. 외국인 발음이 너무 티난다 저런 발음으로 어떻게 춘향을 할 수 있겠어 하는 말들이 들려왔거든요. 그럴 때마다 엘리사는 더욱 악착같이 연습했어요. 한국어 선생님을 찾아가서 개인 레슨을 받기도 했고 발음 교정을 위해 혀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더 힘든 건 일부 참가자들의 시선이었어요. 화장실에서 외국인이 춘향을 한다니까 웃기지 않아? 라는 말을 엘리사가 직접 들었을 때는 정말 속상했다고 해요. 또 다른 참가자는 한국 사람도 아닌데 왜 여기 나왔나라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죠. 엘리사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욱 열심히 연습에 매달렸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기본기 연습을 하고 점심시간에도 빈 강의실을 찾아가서 춤 연습을 했어요. 저녁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한국 역사와 문화 공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엘리사를 위로해준 건 룸메이트 수민이었습니다. 엘리사야, 춘향의 정신이 뭔지 알아? 바로 진심이야. 네가 가진 진심만큼 한국적인 게 어디 있겠어 라고 말해줬죠. 이 말이 엘리사에게는 큰 힘이 됐어요. 맞아, 나는 진심으로 춘향을 사랑하고 있어 라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연습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도 있었어요. 부채춤을 연습하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기도 했고 한복 치마에 발이 걸려 곤란한 상황을 겪기도 했죠.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체중이 3kg이나 빠졌어요. 그래도 엘리사는 매일 거울 앞에서 나는 춘향이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되뇌었습니다. 에스토니아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할 때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딸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상을 못 받아도 괜찮다는 아버지의 말에 엘리사는 아빠, 저는 상을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라고 대답했죠. 연습실에서 만난 몇몇 참가자들은 엘리사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외국인이라고 무시했는데 저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존경스럽다는 말을 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작은 변화들이 엘리사에게는 큰 격려가 됐죠. 본선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엘리사는 연습실에서 혼자 부채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때 한 심사위원이 지나가다가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심사위원은 저런 진심, 어린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드디어 미스 춘향 본선 당일이 밝았습니다. 엘리사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차분히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새벽 풍경을 바라보며 오늘만큼은 진짜 춘향이가 되자고 다짐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를 반복했어요. 대회 당일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한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분홍과 노랑이 어우러진 색감의 섬세한 자수가 놓인 고급 한복이었어요.
엘리사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맞춘 것이었죠. 한복을 입은 엘리사의 모습은 정말 한국의 전통 미인 같았습니다. 대회장에 도착한 엘리사는 백스테이지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대기했어요. 긴장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불안해했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제는 마음을 비우고 즐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참가자가 다가와서 화이팅이라고 말해줬어요. 처음으로 따뜻한 격려를 받은 엘리사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라며 깊이 인사했어요. 그 한마디가 엘리사에게는 큰 힘이 됐죠. 드디어 엘리사의 순서가 됐습니다. 무대에 오른 엘리사의 첫 번째 순서는 한복 워킹이었어요.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흘러나오자 엘리사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우아하게 걸었습니다. 3개월간 갈고 닦은 실력이 무대 위에서 빛을 발했죠. 관객석에서는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 같다, 너무 예쁘다, 외국인 맞아? 라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엘리사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더욱 자신감을 얻었어요. 한복의 치마폭을 살짝 들어 올리며 걷는 모습이 정말 우아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통춤 시연이었어요. 엘리사가 선택한 건 부채춤이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자 엘리사는 완전히 몰입했어요. 부채를 펼치고 접으며 춤추는 모습이 마치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손목이 부어오르고 발목이 아파도 연습을 멈추지 않았던 그 노력이 무대 위에서 완벽하게 구현됐죠.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외국인이 추는 한국 전통춤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거든요. 춤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일부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마지막은 면접이었어요. 심사위원장이 외국인으로서 춘향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엘리사는 에스토니아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대답했습니다. 춘향의 정신은 피부색이나 국적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기다리는 그 마음, 의리를 지키는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춘향 정신이라고 믿어요. 이 말을 듣던 관객들 중 일부는 눈물을 흘렸어요.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엘리사의 진심이 전해진 순간이었죠. 또 다른 심사위원이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엘리사는 처음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걸었을 때였어요. 그때 정말 제가 춘향이 된 것 같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무대를 내려온 엘리사는 후회 없다. 내 마음을 다 보여줬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백스테이지에서 기다리던 룸메이트 수민이 달려와 정말 최고였어. 라며 엘리사를 껴안았어요. 다른 참가자들도 하나둘씩 다가와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본선이 끝나고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엘리사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솔직히 상을 받을 거라는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라는 한계를 스스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뿌듯함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미스 춘향 대상은 사회자가 천천히 발표했을 때 엘리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자신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어요. 조금 아쉽긴 했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였죠. 내 역할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수상, 특별상 등 다른 상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사의 이름은 한 번도 불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박수를 치며 다른 수상자들을 축하해줬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웠지만 이미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사회자가 특별한 발표를 시작했어요. 올해 새로 신설된 상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다리 우정상인데요. 한국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한 분께 드리는 상입니다. 엘리사는 귀를 의심했어요. 설마 자신을 부르는 건 아니겠지 싶었거든요. 이 상은 국적을 떠나서 한국 문화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세계에 알리려고 노력한 분께 드리는 뜻깊은 상입니다. 사회자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엘리사의 심장은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슬며시 올라왔거든요. 문화다리 우정상의 주인공은 사회자가 잠시 멈춘 순간이 엘리사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에스토니아에서 온 엘리사 요한슨 님입니다. 순간 엘리사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죠. 주변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등을 두드려주는데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진짜예요? 정말 저를 부르신 거예요?
라고 몇 번이나 물어봤습니다. 옆에 있던 참가자가 맞아, 너야. 빨리 무대로 올라가. 라며 등을 떠밀어줬죠. 무대에 올라간 엘리사는 상을 받으며 눈물을 터뜨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사회자가 어떤 기분이신가요? 라고 물어봤지만 엘리사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문이 막혔거든요. 잠시 후 엘리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소감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상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그냥 춘향처럼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제 마음을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들은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진심이 전해진 순간이었죠. 심사위원장이 나와서 엘리사 양의 진심 어린 모습에 우리 모두가 감동받았습니다. 국적을 떠나서 한국 문화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마음 자체가 바로 춘향 정신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엘리사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엘리사를 기다리던 룸메이트 수미는 엘리사야, 네가 해냈어. 라며 함께 울었어요. 다른 참가자들도 하나둘씩 다가와서 진심 어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엔 왜 외국인이 나왔나 싶었는데 정말 대단해라는 말도 들었죠. 그날 밤 엘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상을 받은 게 꿈만 같았거든요. 트로피를 계속 만져보며 정말 내가 받은 게 맞나? 라고 혼잣말을 했어요. 에스토니아에 있는 부모님께 급히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습니다. 딸아, 정말 자랑스럽다. 네가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됐구나라는 어머니의 말에 엘리사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도 처음엔 반대했지만 내 선택이 옳았다. 정말 대단한 딸을 뒀구나라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한국과 에스토니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엘리사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엘리사의 수상 소식은 SNS를 통해 빠르게 에스토니아로 전해졌습니다. 엘리사가 직접 올린 수상 사진과 동영상이 몇 시간 만에 수천 명에게 공유됐어요. 한복을 입고 트로피를 들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을 본 에스토니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스토니아 국영방송에서는 긴급히 특별 뉴스를 편성했어요. 우리나라 학생이 한국 전통 미인 대회에서 수상이라는 제목으로 메인 뉴스에 나온 거죠. 뉴스 앵커는 에스토니아 역사상 한국에서 이런 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뉴스에는 엘리사가 한복을 입고 부채춤을 추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됐어요. 에스토니아 국민들은 TV 화면에 나온 엘리사의 모습을 보고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아이가 맞나? 한복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는 댓글들이 쏟아졌거든요. 특히 엘리사가 한국어로 소감을 말하는 장면은 에스토니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어요. 유창하지는 않지만 진심이 담긴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이가 저렇게 열심히 공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엘리사 관련 게시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할 것 없이 엘리사 이야기로 도배됐어요. 나도 엘리사처럼 되고 싶다. 한국 문화 정말 멋지다. 한복 체험해보고 싶다는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엘리사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하루 만에 10배가 늘었어요. 평소 500명 정도였던 팔로워가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댓글도 에스토니아어, 영어, 한국어로 다양하게 달렸어요. 자랑스럽다, 대단하다, 한국 가보고 싶다는 메시지들이 계속 올라왔죠. 더 놀라운 건 에스토니아 젊은 여성들의 반응이었어요. 탈린과 타르투에 있는 한국어 학원에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한국어 배우고 싶은데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한국 유학은 어떻게 가나요? 라는 질문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탈린에 있는 작은 한국문화원은 갑자기 몰려든 방문객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평소에는 한산했던 곳이었는데 엘리사 소식이 알려진 후부터는 매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특히 20대 여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복 관련 문의도 급증했어요. 에스토니아에는 한복을 파는 곳이 없어서 온라인으로 주문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 에스토니아 배송 문의가 갑자기 많아졌다고 해요. 엘리사의 어머니는 현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딸이 한국에서 이런 일을 벌일 줄 정말 몰랐다며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제는 자랑스럽다고 말했어요.
아버지도 딸의 꿈을 응원하길 잘했다며 뿌듯해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문화부 장관이 엘리사 양이 양국 문화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도 엘리사 양의 노력에 감사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지만 이런 반응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큰 변화는 이제부터였거든요. 에스토니아 전역에 불어닥친 한국 열풍의 서막이 오른 거였어요. 엘리사의 수상 이후 에스토니아에서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어 학원 등록생이 한 달 만에 3배로 늘어났어요. 탈린에 있는 가장 큰 한국어 학원은 더 이상 학생을 받을 수 없다며 등록을 중단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엘리사 따라잡기 열풍이 불었어요. 한국어 공부는 기본이고 한국 드라마 보기, K-팝 듣기, 한국 요리 만들기까지 모든 것이 유행이 됐습니다. 에스토니아의 한 대학생은 엘리사 언니 덕분에 한국이 이렇게 매력적인 나라인 줄 알게 됐다고 말했어요. 한복 체험 모임도 생겨났습니다. 에스토니아 여성들이 모여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모임이었어요. 처음엔 5명으로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모임 이름도 춘향 시스터즈였어요. 한국 드라마 동호회도 우후죽순 생겨났어요. 탈린, 타르투, 파르누 등 주요 도시마다 한국 드라마를 함께 보는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는 당연히 춘향전이었어요. 에스토니아어 자막이 없어서 영어 자막으로 봐야 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엘리사 수상 이후 에스토니아에서 한국으로 오는 유학생 수가 전년 대비 200% 증가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비자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업무가 마비될 뻔했다고 합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은 이런 일은 처음 겪어본다. 하루에 유학 비자 문의만 20건이 넘어온다며 놀라워했어요. 대부분이 20대 여성들이었고 지원 동기란에는 엘리사처럼 되고 싶다는 내용이 많았다고 합니다. 에스토니아 교육부에서도 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했어요. 한국 유학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예상했던 50명보다 훨씬 많은 2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강당이 가득 찰 정도였어요. 설명회에 참석한 한 여학생은 엘리사 언니가 보여준 길을 따라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한국의 여러 대학교에서도 에스토니아 학생들의 지원이 급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한국어학과, 한국사학과, 전통문화학과에 대한 관심이 높았어요. 한 대학 입학처 관계자는 에스토니아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자가 몰린 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수상한 문화다리 우정상이 사실은 특별히 엘리사를 위해 만들어진 상이었다는 게 알려진 거예요. 한국의 한 기자가 이 사실을 파헤쳐서 기사로 냈습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심사위원들이 엘리사의 진심에 감동받아서 급히 신설한 상이었다고 해요. 이런 진심 어린 외국인에게 상을 주지 않을 수 없다는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는 거였죠. 원래 계획에는 없던 상이었던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그럼 가짜 상인의 외국인 띄워주기용이었네, 진짜 실력이 아니라 동정표였구나 하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논란이 뜨거웠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감동했습니다. 진심을 알아봐준 한국이 더 멋지다,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게 진짜 문화교류지 하는 반응이 더 많았거든요. 에스토니아에서도 상의 의미가 더 깊어졌다는 반응이 줄을 이뤘어요. 엘리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전해진 게 중요해요. 심사위원들이 제 진심을 알아봐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말했죠. 오히려 더 당당해졌습니다. 현재 엘리사는 여전히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한국의 한 문화재단에 취직해서 일하면서 틈틈이 한복과 한국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춘향 언니의 한국생활이라는 채널명으로 활동하는 엘리사의 구독자는 현재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엘리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한복 입는 법부터 시작해서 전통차 만들기, 한국 전통놀이 체험, 궁궐 탐방기까지 다양한 콘텐츠가 올라와 있어요. 특히 에스토니아어 자막을 넣어서 고향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영상은 외국인이 말하는 진짜 춘향 정신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에요.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고 댓글도 1만 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영상에서 엘리사는 춘향 정신은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라며 그게 연인이든 가족이든 꿈이든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어요. 엘리사는 에스토니아 후배들을 위해 한국 유학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 한국까지라는 시리즈 영상을 통해 비자 신청 방법부터 한국 생활 적응법까지 자세히 알려주고 있어요. 실제로 엘리사를 통해 한국에 온 에스토니아 학생들이 현재 15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엘리사가 에스토니아에서 한국 문화축제를 개최한 거였습니다. 춘향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 축제에는 3,000명이 넘는 에스토니아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한복 체험, 한국 음식 시식, 전통 공연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축제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건 한복 패션쇼였어요. 에스토니아 여성들이 직접 한복을 입고 무대에 서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참가 신청이 몰려서 추첨으로 뽑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줄 몰랐다며 감격해했어요. 에스토니아 정부에서는 엘리사를 문화친선 대사로 위촉했습니다. 한국과 에스토니아 사이의 문화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죠. 위촉식에서 문화부 장관은 엘리사 양 한 사람이 양국 관계를 이렇게 발전시킬 줄 몰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엘리사의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 문화홍보 공로상을 수여한 거예요. 엘리사는 외국인으로서 이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근 엘리사는 자서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목은 에스토니아 소녀 춘향이 되다입니다. 한국어와 에스토니아어로 동시 출간될 예정이죠. 출판사 관계자는 벌써 예약 주문이 5,000건을 넘었다며 큰 화제가 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책 인쇄는 모두 한국과 에스토니아 문화교류 사업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제가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드리고 싶다며 특히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에스토니아 학생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어요. 매년 미스 춘향 대회가 열리는 날이면 엘리사는 특별한 영상을 올립니다. 3년 전 오늘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라며 그때의 감동을 되새기죠. 그리고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올해도 미스 춘향 대회에 에스토니아 출신 참가자가 있었어요. 엘리사의 후배인 안나라는 20세 학생이었습니다. 비록 상은 받지 못했지만 안나는 엘리사 언니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엘리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춘향이 된 건 상을 받아서가 아니라 제 진심이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진심을 가진 사람을 품어주는 나라예요. 그런 한국이 저는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이 말처럼 지금도 수많은 에스토니아 여성들이 춘향의 마음을 품고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두 나라를 이어준 아름다운 이야기.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에서 온 한 소녀가 한국의 전통 정신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시 세계로 전파하는 감동적인 여정. 그것이 바로 엘리사와 춘향의 이야기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면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살아있는 증거죠.